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현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반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타랠리 기대감과는 다른 엇갈린 그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다만 내년은 너무나도 비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 이야기할 때 최근에 매일매일 듣는 게 수급적인 그렇죠. 측면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인의 순 매수가 지금 이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아직도 외국인이 네. 보기에 그렇게 많이 비관적이지는 않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 네. 전략을 세워야지 현명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보면 방향성은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조선업처럼 미국이 원하는 우리의 산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거고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업은 어제도 그랬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압박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 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도체도 가능하고 2차 전지도 가능하고요. 뭐 조선은 이미 나와 있고 뭐 원자재라든가 이 원전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상대가 원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우리 쪽에 경쟁 있는 산업 이게 결국은 내년도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우리의 업종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산타랠리가 우리 시장에도 찾아오기를 그렇죠. 기대해 보면서 마켓나우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모닝체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곰벨 앵커가 수급 얘기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제 외국인이 2,700억대 양시장 합쳐서입니다. 기관은 5,300억 닭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수급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개인이 사들여서 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훨씬 더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했을 때 장이 안 올라갈 리가 없죠. 결국 어제가 또 역시 이제 그거를 재확인한 그런 하루가 됐고요. 물론 외국인이 2,700억 정도 여기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빨간 그래프인데 이게 더 높은 그래프가 이제 기관이고요. 외국인이 뭐 어제 코스피에서 1,400억대, 코스닥에서 1,300억대 사서 2,700억 좀 넘게 샀는데 외국인의 1,400억대 순매수를 가지고 뭐 호들갑을 떨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주로 팔지만 이게 살 때가 있고 그런 날은 반드시 코스닥이 오른다라는 거 그것도 꽤 상승폭이 크게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시장이 뭔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장이 이렇게 또 올라갔던 이유 중에 또 악재들 해소가 좀 된 거죠. 미국의 인플레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거, 정부 셧다운이 우려가 해소됐다 이것들도 있고요. 근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어제도 좀 저도 계속 봤습니다만 역시 환율 문제입니다. 어제 사실 장 중반까지만 해도요. 장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좀 떨어져서 1,430원대 이 초중반까지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환율이 조금 이제 좀 내려갈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판에 다시 올라가서 결국 또 1,450원대를 이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아직도 외환시장만 놓고 보면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막판에 급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뭐 오늘 뭐 오르면 결국 이제 산타랠리가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연속으로 오르는 거니까요. 뭐 잠깐이지만 반짝의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는 되는데 역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외환시장 아직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닝 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의 뭐 가장 주인공은 신세계 그룹 주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영진 회장이 미국에 가서 재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왔고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궁금해하고 뭔가 이렇게 더 좀 호기심을 자극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는데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처럼 되는 느낌이죠. 어쨌든 정영진 회장이 언급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얘기가 있었을 거고 또 신세계그룹이 미국에서 유통사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게 어제 신세계그룹주들한테 그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신세계 INC 이제 그림이고요. 어제 30%가 올랐고 INC 상한가를 비롯해서 신세계 푸드도 거의 어제 상한가 갔다 풀리긴 했습니다만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이마트 뭐도 5.7% 올랐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3% 가까이 신세계 그 지주사죠. 이것도 1.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상황들
근데 나중에 결국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신세계 그룹이라는 한 그룹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그룹들한테서도 다른 재계 그룹들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엄중한 시기인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 쪽에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는 또 접촉을 하는 이런 게 좀 거의 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거기 걱정이 조금 더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53,500원, 1% 가까이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1%까지는 아닙니다. 0.7% 가까이 오르면서 17만 원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 확정 효과,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4죠. 차세대 HBM의 공급을 요청을 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어제 한미반도체가 거의 9% 가까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ISC도 어제 8%, 테크윈도 8% 넘게 오르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소식들이 좀 계속 전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시총 1, 2위, 코스피의 시총 1, 2위 이런 종목들이 좀 이렇게 반등을 좀 계속 해준다고 하면 역시 또 코스피의 또 회생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도 이 두 종목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확인해볼 글로벌 이슈들까지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만 후반에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 가까운 반등 흐름을 보였고요. 이날장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스닥 지수에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4% 가까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의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선정하면서 최근 월가 안에서의 긍정적인 시각이 엔비디아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빅테크 안에서의 여러 종목들을 놓고 월가에서는 내년에 꼭 지켜봐야 되는 탑픽이다,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전히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주가 상승은 연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 조정에 들어갔었는데 이날장에서는 2%대 반가운 반등을 함께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간밤 주요 지표 여러 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죠. 9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가면서 현재 소비자들의 신뢰지수가 미국 경제 안에서 불안전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대로 소비자 심리에게까지도 영향이 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내구재와 같은 부분을 미리 사들여야 된다라는 소비 심리가 또 다른 언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은 되려 1.1% 감소하면서 6월 이후로 가장 큰 월간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미국 GDP 안에서도 30%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내구재 주문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경제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들인데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고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출범 전까지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좀 불확실성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그널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다른 지표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24일 오후에 미국 증시는 조기 폐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5일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미증시는 3.5일만 거래가 되는데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동성에도 유의를 해보시고요. 또 함께
함께 전해졌던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혼다와 닛산의 합병 공식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밀리고 전기차에 뒤지고 결국에는 합병 공식화를 선택을 했죠. 26년 8월 지주사 설립을 한다라고 하고요. 일단 양사의 자동차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런 기업들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면은 업계 일각에서는 테슬라나 중국 업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 완성차 입장에서는 해당 소식을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받아갈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같이 전해진 자동차 쪽 이슈로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증가 소식이 있겠습니다. 51만 5천 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전년 대비 6% 증가폭인데요.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코멘트도 같이 나왔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자체가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AI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나 AI 이슈가 아닌 단순한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지는 않다라는 코멘트였고요.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밸류체인 안에서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이슈인데요. 지금 중국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미 수출 반도체 비중이 1.3%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쪽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반발을 내놨죠. 그럼에도 일단 트럼프가 다음 정권을 쥐게 된다면 대중무역 제재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되려 커지기 때문에 이 대중 갈등과 관련된 이슈들 잘 점검을 하시면서 국내 증시도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장 하루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간밤 보여줬던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결정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연합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면서 불응한다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국내 조선 업황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LNG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의 점유율은 지난 10월 기준 69%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LNG 관련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슈에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두 분의 파트너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이 LNG는 사실은 뭐 뜨겁죠.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제도 뭐 조선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박근호 이사님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가 뭐 종목을이나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이제 관련 산업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앞으로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이제 LNG 산업인데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멘트가 나왔듯이 트럼프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지 아직 해제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네, 이제 네.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바이든 쪽에서 러시아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 그래서 미국이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환경론자들이 이제 LNG가 지금 석탄보다 더 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수출을 늘리냐 해서 그걸 잠정적으로 좀 수출 물량을 제한을 좀 했었죠. LNG의 거의 90%가 이제 메탄이기 때문에 석탄보다 더 안 좋다고 환경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제 이걸 해제를 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LNG 액화 터미널, 그러니까 LNG 같은 경우는 기체인 것을 액체로 옮기면 이게 600분의 1로 크기가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액화 터미널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에 따라서 전 세계 이제 천연가스의 유동 그 물량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10개 이상을 액화 터미널을 건설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거의 더블이라고 할 정도로 액화 터미널이 수출 터미널이라고 얘기도 하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럼 네. 과연 미국이 왜 이렇게 LNG 산업 쪽을 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는 표는 미국 이제 에너지 관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밑에 X축은 이제 연도입니다. 그 Y축은 이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밑쪽에 파란색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약간 갈색은 캐나다. 그 얇은 선으로 있는 쪽은 멕시코에서 지금 에코 터미널을 짓고 있는, 그러니까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짓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년도 기준으로 지금 하루 수출 물량이 이제 기준이 1이 이제 빌리언 큐빅 피트라고 해서 1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이. 근데 지금 10이 조금 약간 넘는데 28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한 2배 넘게 이제 하루에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 에너지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LNG 그 수출 에코 터미널을 지으려면 관련 부자재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겠죠. 또 이것을 나르려면 LNG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 제가 봤을 때는 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관련주들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미국 LNG 이제 파이프라인을 까는 인프라 기업이 킨더 모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대장인데 1년 동안 12월 초에 약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1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LNG 관련주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LNG 터미널을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렸죠. 코어 포인트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LNG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정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LNG 산업이 관련주들이 공격과 수비가 다 가능한 그 산업이거든요. 네. 종목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아졌을 때 하방 경직성이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실적이나 주가를 열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 관련주들을 꼭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오늘 박 이사님의 포인트는 LNG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 쪽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우리 쪽으로 따지면 조선 기자재가 되는 거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피팅 쪽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이 LNG를 압축을 해서 LNG 선에 싣는 그 시설, LNG 이 터미널, 네네. 이거가 좀 엄청나게 조금 많이 짓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킨더 모건이라는 회사를 말씀하셨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피팅 업체인 태광을 좀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근데 그 성광밴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두 회사가 같은 제품,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니면 달라요? 완전 라이벌인데 지금 성광밴드가 태광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거든요. 훨씬 좋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광밴드는 미국 향이 좀 약간 짙은 회사고 태광은 중동 쪽이 좀 약간 강한데 실적으로 보면은 태광이 조금 앞서가죠. 근데 지금 시총 많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두 회사가 재밌는 게 둘 다 부산에 있는데 담 너머로 볼 정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태광 쪽도 미국의 벤더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5-6개 정도 있는데 고객사들이 이런 것들로 봤을 땐 제가 이제 뭐 성광 밴드가 미국 향이라 주가는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태광이 지금 가격 메리트는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고 태광도 뭐 미국에 이제 그 관계사들이 있고 하니까 고객사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현재 가격 했을 때 이제 성광밴드보다 태광이 조금 더 좀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제 종목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선과 관련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피팅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본행제 기업, 재기화 기업이 있습니다. 피팅과 관련해서는 앞서 간략하게 종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는데요. 태광과 성광밴드가 있습니다. 태광 전일 1.5%가량 상승했고 성광밴드도 4%가량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태광은요,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성광밴드 역시나 전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의 반등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LNG선 이슈가 있을 때 미국의 비중이 큰 성광밴드가
보니까 강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LNG선 중에서는 흐름이 가장 좋았고요. 이와 함께 본행제, 그러니까 초저온 상태에서 기화를 액화시키는데 열이 닿으면 안 되겠죠. 이 본행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바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입니다. 역시나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양사 모두 다 전일 2에서 4%가량의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승 같은 경우는 재기화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액화시킨 다음에 다시금 육지에서 기하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일에는 LNG선 기자재 중에서는 2%가량 하락하면서 나홀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최근 단기 추세에서는 가장 좋은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이렇게 LNG선,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 정리해 봤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볼 만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LNG 선 때문에 사실은 좀 고앵커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LNG 선 이슈를 저희가 워낙 좀 자주 다룬 편이라 조선주와 얘기하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이 LNG 설비 관련된 이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해본다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태광이랑 이 성암밴드 두 회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은 태광이랑 성암밴드 둘 중에서 태광 쪽을 조금 더 선호하시고. 둘 다 좋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그 성광밴드 얘기를 하셔갖고 뜨끔했습니다. 성광밴드를 원래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만 이 에코터미널을 짓는 게 아니라 카타르라든가 맞아요. 카타르, 호주, 카타르, 미국이 전 세계 LNG 생산량 1, 2, 3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카타르도 엄청나게 그 에코터미널을 짓고 있기 때문에 중동 쪽에 강한 태광도 사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약간 덜 오른 측면이 있어서 태광을 준비를 했고 미국 쪽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성광밴드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완벽하게 미국 향이 좀 짙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태광이랑 성광밴드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보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올해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태광이 조금 앞서 나가고는 있죠. 근데 좀 약간 얌전한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LNG 에코터미널 지금 건설 중이고 또 건설 계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동 쪽 향인 태광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조선업과 관련된 지금 조선업도 좋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 고환율에서 조선업이 지금 우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메리트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선업이 환율에서 이제 그 이익을 기대를 하려고 하면 수주,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 납기까지 한 보통 긴 건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환율이 올라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환율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데 2년 뒤까지 뭐 2년 뭐 조선업이 2년만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납품할 때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동안 환율이 올라야지만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부분 좀 약간 퀘스천 마크 좀 찍어보고요. 일단 태광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EPC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딱 4개 회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 이제 어떤 조선업 다운 사이클 때 시장에서 정리가 됐는데 이제 성광밴드, 태광, 그다음에 이태리 2개사 정도 글로벌 EPC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조달을 해서 시공까지 하는 업체는 딱 4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NG 에코터미널이 지금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로벌 EPC 기업들은 거의 뭐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겁니다. 주가는 뭐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전력기기, 변압기 업체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변압기 쪽은 막판에 AI가 좀 약간 타긴 했습니다만 실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선업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LNG 에코터미널의 엄청난 증설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냐 저는 LNG 선보다는 조선업은 사실 다이나믹하게 매출이 올라가긴 힘들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이 피팅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차트를 보시면 뭐 10년 전 주가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조선업 빅사이클이었을 때 보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도 좋고 이 엄청난 그 LNG 터미널의 증설 저는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약간 좀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그냥 조선주에 그냥 되게 좀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야를
물론 기자재주들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이해를 했고요. 자, 우리 박 파트너님은 어떤 회사를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피팅 쪽 가지고 왔으니까 저는 이제 제기화 쪽 관련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제기화가 뭐냐면은 예. 그 액체 천연가스를 저장 운송을 하려면 일단은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낮은 온도에서. 예. 근데 다시 또 천연가스로 변환시키려면 다시 재차 기체로 바꾸는 것을 제기화라고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LNG선 수요가 많다 보니까 LNG선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LNG 제기화 설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덩달아서 예. 지금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최근에 1승 주가 역시도 11월에서 이제 12월 달 태권까지 비슷하게 움직임이 지금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사업 부문이 환경 장비 사업, 조선 LNG 사업, 소재 사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의 최대 주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세진중공업으로 지분율을 지금 한 74%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래서 LNG 탱크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네네, 2017년도에 이제 편입된 이후로 이제 의장제라든지 이런 네. 이제 LNG 제기화 맞습니다. 설비로 사업을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타랑 장치인 스크러버 시장에도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잠깐 한번 보면요, 이쪽에 이제 조선 해운 쪽이 가장 또 이제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가 팬데믹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1승 역시도 2022년도경부터 매출이 좀 비약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2022년도 경에는요, 200% 정도 수주를 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기업에서 제기화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눈여겨봤었지만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분뇨 처리 장치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분뇨 처리 장치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 LNG 선에 이제 그 선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그냥 바다에다가 배출하면 당연히 환경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 자체가 이제 환경 장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분뇨 처리 장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25% 정도 되고 국내에서는 거의 90%로 압도적으로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가져가고 있다고 일승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업의 사실 그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LNG 제기화 설비와 분뇨 처리 장치에 대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건과 상당히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 기자재 쪽 관련 기업들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제 포인트를 서로 좀 비교하면서 투자를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다시피 11월부터 12월 달 지금 변동성 만들어 나가는데 네, 네, 추세상으로 보면 지금 상승 추세 움직임 잘 타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4,700원 구간대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상방으로 가주려는 움직임이 강한 만큼 관련 업황 주목해 보시면서 1승도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기화 설비는 수요처가 네. 결국 LNG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이런 텐데 그러면 이게 수출 쪽은 조금 성장성이 조금 제한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럽 쪽도 이걸 많이 쓰나요? 어떻게 씁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는 이제 발전 선박이라든지 육상 터미널 쪽으로도 수요처가 지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승이 이미 이제 글로벌 최대 발전 선박 운용사와 해상 LNG 제기화 설비에 이어서 그리고 2021년도 경에는요. 필리핀 쪽의 LNG 터미널에 육상용 LNG 제기화 설비도 같이 또 수주를 했기 때문에 비단 뭐 일본이나 이런 한정된 국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이제 뭐 수요처도 마찬가지고 국가별로도 지금 또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성장도 당연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연가스 안 나는 나라는 다 이 천연가스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 제기화 설비가 꼭 당연히 필요하다고 필요한. 네,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리고 이 제기화 설비를 만드는 나라들이 그렇게 만드는 데들이 많지는 않고. 네. 그러게요. 하여간 참 이게 업종이 잘 되려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참 재밌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참고 1승 이 제기화 설비 그리고 이제 분뇨 처리 장비 선박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압도적인 그런 시장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을 최근 발의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범위를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MRO에서 나아가서 상선 건조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국 정책 수혜와 주주 환원책까지 더해져서 조선주가 내년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선업 업황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공교롭게도 두 번째 이슈도 또 조선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슈를 준비해 오신 이제 광정 파트너 포인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거래일 이 선박법 관련해서 이슈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관련 종목들이 한번 이제 들썩였었는데요. 어제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선박법이 이게 지금 초당적으로 발의가 된 거라서 네. 어차피 지금 연말이고 바로 이제 통과시키기는 그러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회기에 다시 이제 재발의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통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종목들도 좀 옥석가리게 해서 보실 만한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예.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역시도 뭐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또 향후에도 이런 이제 자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의지가 드러난 만큼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이슈는 주목해 보실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2021년도 이제 WTO 세계 무역 기구 가입 이후에 전 세계에서 지금 조선업과 해운업 이제 점유율을 지금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는 네. 중이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쪽은 또 군함 건조 능력까지 지금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동아시아 해상 패권까지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차 대전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1만 척에 달했었던 미국의 선정 국제 무역 상선이요. 지금 현재로서는 80척으로 지금 아주 급감한 맞아요.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내 조선소 역시도 지금 20곳 정도로 이제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이곳에서는 상선이 아니라 대부분 군함만 만드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수주 같은 경우에도 상선 수주 잔고가 약 29척에 이제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박법이 발의가 되게 되면요. 선박법으로 이제 통해서 우리 한국 조선업이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국내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보니까 첫 번째로 봤을 때는 250척 규모의 전략 상선단에 참가할 상선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새롭게 이제 수주를 하거나 내지는 MRO 쪽에 참여를 하게 될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 쪽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주게 된다면은 미국 정부의 그런 투자 혜택도 같이 함께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상선을 만든다거나 군함 조선소를 뭐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 금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전략적인 제휴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유일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선 쪽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한 점유율 자체가 30%에서 40%가 넘는 그런 수주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압도적으로 이 선박법이 이제 발의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박법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미국의 이제 존스법이라는 게 미국의 조선업을 망가뜨린 주범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네. 선박법이라는 게 그 존스법의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주는. 네, 수정 보완해서 또 외국에서 이제 와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의 법안이라고 보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ILN이 칩스법처럼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리쇼어링을 하기 맞습니다. 위한 선박 조선까지 네.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거군요. 한마디로 조선업 판 리쇼어링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선박법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뭐 글로벌 조선 뭐 경쟁의 1위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어제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던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뭐 익숙한 종목들일 텐데 그래도 한번 쫙 정리해 보죠. 고은별님께 전해 주십시오.
네, 조선주들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조선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초당적인 법안 발의로 가장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한화오션이 있겠습니다. 어제도 7%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아무래도 필리조선소 인수에 대한 이슈가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HD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현재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미국에서 매물을 찾기 위해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 30%가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함께 작용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3%가량 상승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8%가량 강세를 나왔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주주 환원율 30%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각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LG제일중공업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탄력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현재 13%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해군 고속정 내척에 대한 수주 소식 전해졌고요. 중소형 조선사 가운데서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친환경 컨테이너선 그리고 함정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일 주가도 반응하면서 1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선업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탄력적인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라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어제 보면 조선 주 중에서 이제 조선해양, HD 조선해양하고 한화오션의 주가가 특히 대형주 중에서는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네요. 자, 이제 종목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광정 파트는 어떤 종목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단연 이제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고요. 어제 많이 올랐고요. 네,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하나 시스템은 약간 방산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필리조선소 인수를 같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진행을 하게 돼서 같이 이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사실 이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는데 그렇죠. 성공한 기업으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좀 되었었던 이제 부분이거든요. 지난 이제 6월달에 이제 모회사인 이런 노르웨이의 석유가스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아커사와 이제 본 계약 체결 이후로 지금 6개월 만에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연안 운송용 상선을 전문적으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선 제작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또 수주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또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필리조선소에서 이러한 이제 기본적으로 상선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지금 어떻게 보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가 당연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필리조선소 쪽에서 미국의 존슨법이 적용되는 대형 상선의 약 50% 정도를 공급한 그런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하면은 사실 MRO와 관련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조선소가 MRO 향후 이제 사업에 있어서도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선박법이 만약에 발의가 됐을 때 하나오션에 이런 필리조선소가 당연히 적격 투자 사로 당연히 분류가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금융이라든지 고용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올해 이제 MRO 사업에 진출한 지 막 얼마 되지 않아서 필리조선소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 MRO 쪽 지금 수주 사업 성과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8월과 11월 달 2건 정도 지금 따낸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부터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화된 그런 실적에 대한 반영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단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장주로 기억을 하시고 흐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주가에서도 확인을 해보셨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 이사님은 어떤 조선주 보세요? 네, 한국조선해양 준비를 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 대장주인 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봐도 사실 이 존스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쌀과 관련된 법안처럼 미국에서는 원래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법안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수혜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현대미포,
현대 마린엔진,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종목들을 분석을 할 때 주주 환원율. 뭐 일단 수익이 나야지 주주 환원도 하긴 하는 겁니다만은 주주 환원율 30% 이상을 추진을 한다. 단기 순익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 뭐 다른 뭐 순간적인 탄력은 다른 종목들이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가장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별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군들도 좋고 딱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좀 약간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예. 자, 하나오션, HT한국조선해양 굉장히 좋은 종목들, 주가도 많이 오른 종목들, 향후의 성장수도 기대가 되는 그런 조선의 대표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종목에 관한 리포트 2개 살펴보시죠. 먼저 대신증권이고요. 제목에 크래프톤을 다루면서 오래 봐야 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크래프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를 달았는데 이 크래프톤을 봐야 하는 이유를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작 모멘텀, 두 번째는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입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 시장입니다. 이 중에서 신작 모멘텀부터 확인해 보면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2년 동안 사실상 신작 공백기였습니다. 신작이 거의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 작품만 6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가장 근래에 나올 게임은 인조이 내년 3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인조이는 지난 지스타 이후로 위시리스트 5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또 팔로워도 1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다른 2가지 투자 포인트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가장 중요한 IP가 당연히 배틀그라운드일 겁니다. 이 배그 기존 IP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현재 기준으로 PC 트래픽이 약 7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록했던 46만 명에 대비하면 1년 동안 거의 20만 명의 트래픽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트래픽을 확보하면서 바로바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IP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크래프톤의 협상력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는 선진국들에 몰려 있었던 이 매출 비중이 지난 2023년에는 터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PUBG IP, 즉 배틀그라운드 IP로만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인도 시장입니다. 지난 2023년 인도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한 이후로 또 인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퍼블리싱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블랙에코 그리고 쿠키런을 인도에 출시했고요. 특히 그 가운데 쿠키런은 인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ARPU가 낮아서 실적에 직접적인 기여는 거의 없겠지만은 이 쿠키런을 통해서 인도 내에 퍼블리싱 관련한 레퍼런스를 쌓는다, 그리고 관련 노하우를 쌓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시장은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누구나 탐내고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시장인데 결제 방식이 좀 상이하고 또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까다로운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다면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인도에 진출할 때 이 크래프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PER 기준 약 13배, 즉 저렴하다는 매력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내년에 6종이나 발매 준비되고 있는 신작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크래프톤에 대한 이 게임 업종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S 리테일이고요.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편의점 업계 하위 브랜드 점포 구조 조정 시작이라고 제목에 달았습니다.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분할 재상장했습니다. 이 호텔 사업 부문인 GS P&L가 분할 재상장하면서 거래가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는데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약세를 보인 이유 약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편의점 업계에서 이 점포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가 정지됐었던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 점포가 폐점하는 등, 즉 편의점 업계의 약 4, 5위권 점포들이 폐점하는 등 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 선장성은 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기존 수준 유지했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네, 다음 장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4분기 실적부터 추정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648억 원대가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 사업부가 되겠죠. 4분기 매출은 성장하겠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겠습니다. 4분기를 월별로 살펴보면 10월, 11월은 나쁘지 않았어요. 10월, 11월 예년보다 날씨가 좋으면서 이 편의점 트래픽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는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고 또 집회 이슈 등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저렴한 제품을 파는 편의점에는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죠. 고물가로 인해서 임차료, 인건비 상승하고 있고요. 광고, 판촉비 같은 비용이 증가하는 점이 영업이익 성장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슈퍼사업부 그리고 홈쇼핑도 확인해보죠. 슈퍼사업부 양호합니다. 기존 점의 성장률이 편의점과 비슷한 1, 2% 내외를 기록할 것 같고요. 또 4분기 홈쇼핑은 좋지 않습니다. 광고주에게 받은 이 금액을 의미하는 취급고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 요인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GS 리테일도 마찬가지로 PER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10배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 회복까지는 이 업계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 기대감과 기술주의 재차 상승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애플 주가는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강한 상승 모멘텀 부재와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400포인트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목해봐야 될 업종과 테마로는 제약 바이오주 한번 다시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 관련돼서 종목들 역시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탄핵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 이후 시장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약 바이오주는 내년에 임상실험과 신약 출시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전 관련주들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루마니아의 원전 리모델링 사업 수주로 조단위 잭팟을 터트린 데 이어서 동남아 각국의 원전 계획이 대형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기술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힘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원전도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 만큼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십조 원 단위의 매출과 수익성 증가는 물론이고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은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BHI라는 종목인데요. 다른 원전 관련주에 비해서 본격 조정
조정을 받았지만 해당 종목은 52주 최고점 돌파 이후에 최근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1분 딱 지나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오현진 팀장,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이 막판에 반등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 사실 오늘 뭐 딱히 뭐 장을 막판에 끌어올 만한 그런 뭐 재료가 있었던 거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산타렐리 기대가 많이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그렇고요. 아주 뭐 시장을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참 자주 나타나면 좋은데 너무 가끔씩 나타나서 좀 아쉽습니다만, 어제 덕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분위기 이어질지 참 주목이 되는데, 두 분 먼저 탑3 어떻게 좀 뽑으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관련된 얘기입니다. FOMC의 금리 인하가 일단 진행됐는데,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달러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출주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예전 대비해서 이제 수출주의 환율 효과가 적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충분히 수혜를 받는 섹터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주 들 수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직접적인 환율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또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주라든지 화장품주 모두 국내 증시에서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을 환율 관련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슈 관련된 얘기인데, 이번 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픈되기 전에도 외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골든글로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후에 파급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콘텐츠는 해외 작품 대비해서 제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흑백요리사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 2로 국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배우 이정재 씨가 지분을 보유한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콘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전반적으로 가져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종목군들도 뒤늦게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배당 관련된 얘기인데, 올해 배당락일은 27일입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보다 배당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기나 분기 배당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 시점이 연말에서 연중으로 분산이 좀 됐고요. 또 일부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2월에서 4월 정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예전보다 깜깜이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의 가시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연말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수출 관련 기업들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 오징어 게임 이와 함께 배당락일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노브랜드가 때 아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외교의 수장이 출국 금지를 당한 가운데 기업인들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다는 소식에 신세계 노브랜드와 동명 기업으로 뜻하지 않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거는 몇 차례 여러 번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야당 대표가 예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그 오리엔트 시계 공장을 갖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하고, 지금 조선업이 잘 나가서 가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 글자가 한 끗 차 다르다는 이유로 예전에 혼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모비스와 현대모비스라는 종목도 있죠.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노브랜드라는 종목은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이 영위하고 있는 의류 OEM, ODM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세계푸드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삼겹살 사고 상추 사는 노브랜드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삼천당 제약의 상한가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계속해서 이 제약업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공시를 했다가 물렀다가 그리고 굉장히 혼재된 가운데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급등락이 심했죠. 독일 기업하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계약을 했다는 소식,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 독점 판매되는 내용, 이것 때문에 일단 상한가가 갔는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예전에 셀트리온이 처음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든 때보다는 굉장히 이 시장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삼천당 제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10% 이상 동시효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루미르의 초강세입니다. 합성개구 레이더 SAR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증권사가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그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바로 급등을 했는데 핀란드의 아이스아이라는 지구 관측 시스템 사업을 준비 중이다. 0.3m 초고 해상도 성능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위성 사진을 찍었을 때 아파트에 주차된 번호판의 번호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이스아이의 가격에 대비해서 20%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로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루미르가 초강세를 보였고요. 루미르 말고도 하나 시스템을 비롯하여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였으니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2025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영진 회장 신세계그룹주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상당히 좀 좋았죠. 근데 이제 무슨 정치 테마주도 아닌데 이름만 갖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급등하는 또 종목이 있었네요. 노브랜드. 삼천당자 어제도 신수조위원 말씀하셨던 종목이고 루미르 위성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어제 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탑3 들어봤고요. 57분 40초 정도 됐습니다. 이제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배 랭커. 네, 12월 24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소비심리 지수가 급락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장 초반 위축됐었는데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산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출발 예상 상황은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35%가량 오르면서 2,450선 그리고 코스닥은 0.4%가량 상승하면서 680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양 시장이 일제히 환호했는데 오늘도 수급적인 측면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1위부터 5위를 봤을 때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향해서 내년 토픽으로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밸류체인 하단에는 SK하이닉스 1.3%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42%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1%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도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삼천당 제약을 필두로 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주 지금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은 모두 다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테슬라가 간만에 반등을 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27%가량 상승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도 6% 강한 상승 나오면서 5위권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어제
두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서 오늘까지 오르면 이틀 연속 오르는 거고 이제 뭐 짧지만 산타랠리라고 얘기를 잠깐 할 수 있을 정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도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시작이 좀 될 거라 생각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지수가 좀 잠시 후에 좀 뜨겠습니다. 이제 뜨네요. 0.3% 코스피, 코스닥 0.5% 각각 오르면서 일단 시작을 좀 했습니다. 어제 환율이 1,450원 넘게 끝나서 좀 걱정을 좀 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일단 환율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개장 출발 상황,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출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일단 양시장은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어제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종현 앵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율적인 측면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개장했을 때는 50전가량 하락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1,450원을 웃도는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출발 상황은 긍정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35%가량 상승 2,450선, 그리고 코스닥은 0.75%가량 오르면서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고요. 684포인트까지 올라선 채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반도체 대장주 두 기업은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56%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3%가량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우선 어제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반도체가 28%가량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브로드컴이 SK와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전히 엔비디아를 향해서 탑픽 선정이 좀 유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0.1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테슬라가 3거래일간의 하락을 끝으로 전일 반등을 했고요. 오늘 2차 전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8%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신용증권에서 목표 주가 여전히 유지한다, 10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오늘 95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지금 상승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셀트리온도 여전히 견조하고요. 기아도 0.4%, 완성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주목을 하셨다는 게 일본의 2, 3위 완성차 기업들의 합병이 공식화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좀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0.1%의 상승 출발, 네이버가 0.25%,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1위부터 15위입니다. 오늘 지주사 금융사들은 조금 엇갈린 모습이고요. 고려아연이 어제 강한 상승 나오면서 100만 원 선 탈환을 성공했는데 오늘 다시금 하락으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2.4%가량 상승, 오늘도 좋습니다. 미국에서 초당적 법안인 조선업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조선업황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뿜었고요. 오늘도 2% 이상의 상승 나오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가 7개사의 CEO를 전면 교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위기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0.7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우선 16위부터 20위권은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일제히 하락 출발, 메리츠 금융지주 0.49%가량 내림세, 카카오 같은 경우는 0.25% 소폭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 살펴보면요. 알테오젠이 0.9%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HLB가 1.63%가량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삼천당 제약이 과연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방병성 치료제에 대한 그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실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는 3.7%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시세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5위권 자리를 좀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합권 혹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리가켄바이오 역시나 0.1% 지금 상승 출발이고요. 휴제름 보합권 클래시스 같은 경우 0.82%가량 오르면서 수출 관련돼서 지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의료 미용기기 괜찮습니다. 리노공업 1.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까지 훈풍 이어지고 있고요. 엔캠도 1.8%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그 11위부터 15위권까지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 그리고 2차 전지 너나 할 것 없이 상승하고 있고 엔터주들이 좀 부진합니다. JYP 엔터가 1%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6위부터 20위입니다. 네, HPSP 1.6%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대형주와 함께 또 여전히 흐름 괜찮고요. 펩트론이 0.85%가량 상승, 실리콘2가 2%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괜찮았고요. 화장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용과 관련된 그러한 테마가 지금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늘 룬이 또 0.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20위권 내에 보게 된다면 엔터주들만 지금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황을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주목했던 게 혼다하고 닛산의 합병에 따른 국내 이제 현대차, 기아 주가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냐 이 부분을 좀 봤는데 앞서 고앵커도 그 부분 지목하셨던 것처럼 뭐 오늘 현대차 뭐 플러스권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그 부분의 영향을 충격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아닌 것도 좀 눈에 띄네요. 자, 이제 두 분들 또 개장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 말씀 들어보십니다. 먼저 오 팀장님 출발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 양시장 이제 소폭 반등 출발인데 네. 아무래도 미증시가 막판에 플러스를 전환한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가 부진했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미국 반도체주의 반격이 전체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 반도체주들도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내일 휴장 그리고 연말 휴장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거래일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유 종목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2,400포인트 전후로 바닥을 확인 중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만약에 2,4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되면 증환펀드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는 바닥 구간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니까 지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 초반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이제 매도 출발이긴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방향성은 외국인의 선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초반이지만 일단 선물에서는 플러스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물 수급이 이제 빨간색을 계속 유지하는지 요걸 보시는 게 또 지수를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민감 섹터들 지수 반등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운송 창고 업종이 이제 가장 강한데 해운주, 흥하해운, 대운해운, 뭐 HMM, 페노션까지 1에서 4%대 상승입니다. 조선주가 요즘에 뭐 미국발 수혜를 좀 받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해운주도 따라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운송 장비 업종도 강세입니다. 조선주, 현대중공업 강세고요. 그다음에 화신, 뭐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현대차도 이제 소폭 상승입니다. 말씀해주신 일본차 합병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시장이 현재는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강세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급등세 그리고 금호전기, 뭐 LS 일렉트릭까지 전기전자 설비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은데 조금 무거운 흐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이제 오락문화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은 약세입니다. 그래서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SBS가 이제 그 넷플릭스 효과로 연이틀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반등이다 보니까 뭐 방어주가 소폭 밀리는 흐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수 의원님 또 시장 어떻게 좀 출발상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클리컬 업종의 그 진바닥을 네. 잡으면은 10배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2007년과 2011년에 대시세를 내고 거의 20년 동안 거의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봉인이 해제되기 시작했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사명으로 바뀌어 있지만 예전에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번 지금 20년 만에 봉인이 해제되어 대세 상승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림은 모습은 완성이 되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월봉의 지금 상승 N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뻗어간다면 2007년과 11년의 그 고점을 다시 갈 수도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클락슨 신조선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이제 거의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이제 그 조선 비중들이 높아지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으나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3년이 걸리죠. 돈을 받는데 헤비테일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의 실적이 좋아질 것을 이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내년 초반부터 달릴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럼 절대 이번엔 이걸 시클리컬 업종을 한번 사이클을 타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오겠죠. 지금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슨 뭐 천지개벽 이런 단어 싫어하긴 하는데 워낙에 스팸으로 많이 뿌리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현대미포를 얼마나 그랬으면 80%까지 비중을 얘기했겠어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갖췄고 그게 왜 그 한국조선해양을 봤냐면 현대중공업의 과거의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죠. HD 현대미포는 벌써 2007년에 고점의 절반 이상을 갔습니다. 시세에. 벌써 제일 빠르죠.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배를 취급하는 현대미포조선이기 때문에 HD 현대미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지금 작은 사이즈의 배는 당연히 최종 돈을 받는 중간부터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데 잔금을 회수하는 시기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빠릅니다. 현대미포가.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을 본 것은 2007년의 조선주의 대세 상승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거고 대장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행지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인방으로 활약을 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은 다 각자 자리에서 어떤 위치가 그 이름이 바뀌었던가 아니면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으로 대우조선해양이 바뀌어서 하나그룹에 들어가면서 하나그룹 안에서 군함을 만들던 그 실력을 방산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하나그룹의 지원을 받게 되는 요 하나오션 이런 것은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 요것을 편입해도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이 굉장히 무거운 해양 플랜트를 하다가 그 골철 덩어리를 떠하는 것을 다 처분을 한 가운데 지금 이 시장을 맞이하고 있죠. 결국에는 조선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된다면 나중에 해양 플랜트 시장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는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가장 뒤편에 움직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HD 현대미포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나중에 삼성중공업이 움직이는 이런 그 업황의 케이스입니다. 그 안에 내용의 사업구조의 그 여기 다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조건 피팅주라고 했죠. 태광 성광밴드 지금 성광밴드랑 태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가는데 태광 성광밴드의 연봉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20년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20년선 돌파라는 건 20년선 위에선 대세 상승이고요. 20년선 밑에선 대세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철강, 정유를 쳐다도 보지 않는 거죠. 20년선 밑에 있는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것이니까요. 그게 뭐가 지라시가 도는 대로 뭐가 그런 얘기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10년 뒤에나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미리 미스터 마켓이 알려주는 대로 지금 판단해서 들어가면 안 될 것임을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태광성광밴드를 넘어서 세진중공업이 나오게 되겠죠. 세진중공업은 지금 그 LNG 탱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LNG 탱크를 세진중공업이 수주를 하고 나서 바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에 본행제 수주를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하나엔진이라는 기업이 있겠죠. 네. 하나엔진을 보면은 바로 이제 거기서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케이프라는 업체가 따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기술 시간을 배웠던 남자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흡입, 압축, 뽑기, 배발. 네.
그렇죠? 거기서 실린더 라이너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피스톤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엔진이랑 케이프는 같이 붙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한번 또 10년에서 15년을 기다려야 되는 조선업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조선주 오늘도 또 초반부터 좋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 약간 보합권했던 게 지금은 조금 더 상승폭이 좀 올라가는, 또 일부 종목만 올라가다가 지금은 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시 15분 좀 넘었네요. 자, 이제 섹터별로 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곤배 랭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많은 섹터는요, 드론 관련된 섹터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파병이나 자폭 무인기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합참에서 자폭 드론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드론 관련 기업들 다시금 주목받고 있고요. 탄소 포집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쨌든 기후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탄소 포집은 또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기도 한데요. 최근 미국에서 소식이 전해진 뒤로 계속해서 탄소 포집에 대한 모멘텀 이어지고 있고요. 해운 관련돼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파나마 정부를 향해서 운하를 반환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해운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 상승하고 있고요. 콘텐츠는 오늘 검색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거센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가동에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오늘 국내 증시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560억 원 그리고 기관은 26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18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이 8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요. 경계감이 우리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상승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요. 지금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가 0.59%,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운수장비가 0.65%, 현대차 그룹이 담겨져 있고요. 보험이라던가 증권과 같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고요. 인터넷이 가장 강하고 화학도 강합니다.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출판, 매체, 복제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운송도 0.1%가량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풍산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풍산홀딩스가 10%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지금 어제 노브랜드와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그린케미칼은 7%가량의 상승, 나머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선주들입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요. 오늘 시장에 신규로 입성한 3A 로직스가 2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선 관련돼서 지금 팹리스 기업이고요. 지니틱스가 24%가량의 상승, 파인테크닉스가 18%가량의 상승. 오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도 두 자릿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자, 한 분 또 여쭤볼게요. 자, 오 팀장님은 종목별 흐름 어떤 거 좀 눈에 띄십니까? 네, 금일 이제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7%로 화장품주 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일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은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중소형 화장품주는 네, 강합니다. 한국콜마라든지 뭐 코스메스, 한국화장품 제조, 뭐 ODM, OEM 업체까지도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 충분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이제 국내 화장품의 판매가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은 호재가 많은 구간인 것 같아요. 적어도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국 부양, 두 번째는 미국 수출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화장품입니다. 역시 그동안 조정을 보였다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 화장품주가 먼저 움직이고 이제 대형 화장품주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보합세긴 한데 네,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주 전반적인 부진으로 이제 주가가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에서의 이익 개선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수소와 태양광 부분의 신사업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해외 원전이 있을 때 대부분 사업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모멘텀, 신재생, 건설,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고, 최근 삼성그룹주 펀드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 소속된 이제 삼성그룹주 내에서 이제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스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대 급등세인데 금감원이 이제 대규모 유증에 대한 두 번째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증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유증 철회 가능성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증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 이스페타시스는 모멘텀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AI 기반의 기판이 성장하고 있고 GPU형 매출 성장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유증으로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한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유증 철회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간의 낙폭을 되돌리는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유증이 이제 철회가 실제로 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스페타시스는 참 주가가 4만 원대 거의 5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유증 얘기 나오면서부터 반토막 이하로 좀 떨어져서 투자자분들이 정말 아주 격하게 반발하고 계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1차 유증 신고서 반려됐고 2차까지 좀 반려된 상태인데 고려아연과 같은 어떤 길을 밟게 될지 하여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소 의원은 이제 특징주 어떤 거 쪽으로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신고가 종목을 귀하게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조선주는 진바닥을 잡는 큰 사이클의 시크리컬 업종이고 신고가 업종을 공략하는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가면 되겠죠. 지금 삼양식품 역사적 신고가 종목 분명히 귀하게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국제 밀가격은 삼양식품 차트를 거꾸로 돌려놓은 차트랑 똑같은 데칼코마니의 차트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제 밀가격 밑에 하단부 붕괴되면 급락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빚어서 라면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익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이유로 다른 걸 들어가지고 다른 재료가 올랐다면서 뭐 포장지가 올랐다면서 무슨 뭐 팜유 가격이 올랐다면서 가격을 인상할 겁니다. 그러면은 방어하지 못해요, 국민들을.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의 이득이 점점 커져서 황제주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목표가 100만 원 나왔죠. 최소한 99만 원 수준까지는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 삼양식품 골드가 다시 출연한다면 더 대박이고 어떤 거 나올지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파마리서치죠. 이것도 계속 말했죠. 역사적 신고가가 돌파되는 종목을 귀하게 대접해야 된다고. 끝이 없죠. 왜냐하면 하늘이 뚫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뚫려서 단 한 명도 손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단 한 명도 손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는 매물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전고점이 없다는 거, 저항대가 없다는 거, 종목 게시판에서 모두 다 응원의 글만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파마리서치, 삼양식품 아마 끝도 없는 랠리를 펼칠 것이고 그리고 조선주도 아까 전에 이 모든 것을 통틀은 투트랙을 한꺼번에 모으는 주제가 있어요. 환율 수혜주죠.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이 선주로부터 달러 자금을 받았어요. 아까 뭐 3단계로 나눠서 받는다고 했는데 받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팅주인 태광한테 피팅을 발주를 내리고 그리고 본행제 기업인 동성화이텍한테 발주를 내렸다. 그 자금은 원화로 지급할까요? 달러로 지급할까요? 그것 또한 달러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도 원화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러 수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조선주 밸류체인이 다 그런 것이고 삼양식품 또한 마찬가지죠. 해외 수출할 때 다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또 얘기했던 VT 이것도 마찬가지죠. VT는 도대체 몇 년짜리입니까? 2000년도 고점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2000년도에 고점이 연중 고가가 37,390원입니다. 지금 4,500원이죠. 무려 20년짜리. 20년짜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2020년에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이 계시면은 20년 뒤에 자기가 20년 전에 산 가격이 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 버튼 누르고 싶을 겁니다. 나는 20살을 먹었는데 그리고 내 자녀는 이렇게 컸는데 내 주식은 그대로야. 지긋지긋합니다. 그게 바로 오래 쌓이면 오래 쌓일수록 매물의 저항대가 센 겁니다. 그거를 돌파한다는 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동반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동반될 때는 그 고점이 돌파될 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관성의 법칙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10년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을 때 순식간에 20, 30%를 밀고 가버려가지고 못 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전고점 돌파라던가 전저점 돌파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참여하지 않으면 20, 30%를 더 주고 혹은 팔 때는 20, 30%를 손실을 더한 상태에서 네.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 좀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은 환율 수혜 관련 섹터에 네.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 오늘장 키포인트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수급에 주목해서 연기금 순매수 종목군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한마디를 잡았는데 코스피 시장의 지금 주요 수급 주체가 좀 부재하기는 합니다. 근데 연기금은 10월부터 순매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현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는 약간 매도세가 잡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매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저점 구간에서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추가 매수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순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상대적인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12월 순매수 우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기나 카카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의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일단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내년도를 앞두고 외계인과의 조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조선 우주 포트폴리오죠. 다들 산타렐을 기대하지만 우는 아이도 안 주고 울지 않고 웃어도 안 옵니다. 산타와의 조우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외계인과의 조우를 바라보면서 UFO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조선 관련주인 KSP네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오늘 KSP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에서 특히나 선박 엔진 쪽을 부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로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법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들에 따라서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조선업 쪽이라고 한다라면 중국과 한국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미국의 조선업법 강화로 인해서 한국이 오히려 좀 수혜로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선박 엔진 쪽에 대한 기술력은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환경 규제나 이런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2024년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현재 쌓여 있는 수주를 재고한다라면 25년도에 반영되는 실적 또한 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구간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좋은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제가 장 전에 선정을 했을 때는 4,300원대를 좀 봤습니다만 오늘 3% 넘는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도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분할 매수로서 4,3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대응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900원을 좀 잡고 있습니다만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3,67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4,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KSP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어렵다 하는데 환율, 금리, 물가 이런 개념 좀 오늘 정리하고요. 앞으로의 전망, 연초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연말인데 좋은 소리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마켓나우 일부 통해서 환율의 움직임도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453원 위에서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강달러 영향 이런 부분 이제 복합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 환율 상단은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예. 환율을 전망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때는 환율은 랜덤워크다. 그래서 이 환율 변수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환율의 성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망을 완할 수는 없고요. 전망을 한다고 보면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달러 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달러 강세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미 연준의 12월 FOMC 통화정책결정회에서 정책금리를 인하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약간 호키시한 그런 경제 전망이 있어서 달러 지수가 올라갔어요. 약 한 2% 내외 정도 올랐어요. 106에서 108까지 달러 지수가 올랐는데 이게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되는 의미인데요.
이거에 비해서 달러 원 환율은 당시 1,438원대에서 지금 1,453원, 52원에서 약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달러 강세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달러가 이제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향후 전망을 해보면 뭐 지금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이 부분에 의해서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5, 7.6 위안까지 상승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원 환율은 1,500원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방이 어디까지냐라는 그런 어떤 전망보다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은 또 어떻게 보면 빨리 진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뭐 트럼프 2.0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복합적인 이슈 중에 위안화 약세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본인은 환율을 더 걱정한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나 심리에 조금 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물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보니까 물가 관련해서는 환율이 달러 원 환율 말씀드리는 건데 1,430원을 유지할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다. 이런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뭐 0.05%포인트 하면 반올림하면 0.1%잖아요. 네. 0.1%포인트고 지금 하느니 내년도 물가 전망을 약 한 1.9% 정도로 보고 뭐 2% 정도 되나요? 성장률이 1.9%지만 물가 상승률로 보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0.05%포인트라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이 내년도에 환율을 얼마에 기준을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전망할 때는 올해 평균 환율, 2024년 평균 환율이 1,360 뭐 한 8원 정도 되고요. 네. 내년도 환율이 1,370원 좀 넘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데 평균 환율 말씀이시죠? 평균 환율이죠. 예. 1,370원 정도인데 이게 1,430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약 한 4.4%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산업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처나 이런 데서 전망한 거 보면 환율이 10% 올라갈 때 물가 상승률이 0.3%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대비하면 약 한 0.13%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원 뭐 지금 예상되고 있는 1,440원대 분명히 물가 상승 요인은 되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 큰 폭의 그런 상승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00원까지 올라가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 수입 물가를 통한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올해 경제 성장률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또 이창용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한국 2.1% 정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했네요. 예.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이제 집계한 거 보면 1%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또 시장이 받는 또 타격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12월 달에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소비 심리가 엄청 나빠졌죠. 오늘 나온 그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전월보다 약 한 뭐 12.3%인가요? 12.3%포인트 정도 낮아져서 88 정도 떨어졌는데 소비 심리가 이렇게 위축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2008년도까지. 예.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안 좋고 최근에 신용카드 사용액도 많이 줄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민간 소비,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 감소를 통해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낮추게 되면 올해 성장률 2.2%도 뭐 2.1%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내년 성장률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악화가 상당히 하방 위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세청이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수출입 현황을. 그걸 보니까 반도체 수출은 뭐 여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내년 이제 반도체 성적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D램 그리고 중국, 트럼프 이 3요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주셨죠. 네네. 지금 올해 12월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6.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5.7%보다는 좀 높은데요. 이렇게 뭐 약 한 6%대 후반의 수출 증가에는 반도체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크게 호조를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입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약 한 40% 이상 늘어났었어요. 근데 내년도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거의 뭐 한 2%대, 2.2%대로 증가할 거로 지금 무역협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수출 전망을 할 때 무역협회의 자료들을 많이 의존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뭐 업체들이랑 저걸 하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자료 같은데 어쨌든 올해 40% 증가했던 반도체 수출이 내년에 2.2%로 줄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HBM 쪽에서의 뭐 추가적인 어떤 증가에 있어서의 제약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수출을 좀 제약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약 한 8.4% 늘어날 거로 보였는데 내년도에 2.2%로 준다고 하면 내년도 연간 수출 증가율은 놀라지 마십시오. 1.8%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대의 수출이 증가가 예상되는 내년도의 그 수출 환경이라고 보면 물론 많은 부분들이 플러스의 증가율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내년도 수출 환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런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새해가 되면은 희망찬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위안이 될 만한 그런 거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비관론자 말고 좀 긍정론자들의 기사 이런 것도 데이터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니까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증권사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근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 또 증시 회복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멘트들을 또 내놓더라고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뭐 50%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뭐 글로벌하게 보면 수출 환경은 점진적으로 나빠졌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아웃하면서 수출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수 부분에서의 그 위축이 계속되면서 성장을 많이 이제 제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뭐 이유든지 간에 지금 내년 초가 되면 추가적인 어떤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추경 편성하라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추경 편성이 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추고 추가적으로 또 뭐 약 한 2회 정도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면 금리 인하와 정부의 어떤 재정의 어떤 지출의 확대, 그걸 통한 경기 활성화가 좀 조짐을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경기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내수 부분과 수출 부분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수 부분이 위축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투심을 약화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특히 내수 위주의 어떤 섹터나 그리고 중소형주 그리고
정책 금리가 인하할 때는 소위 말해서 스몰캡 중소형주의 어떤 약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기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10년물 국채금리 일어나서 매번 확인하는데 4.58%도 넘어서 장중에 4.6도 넘었죠. 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구독하는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보고서들을 보면 일부에서는 2025년도에 10년 미 국채 금리가 4.75에서 5% 중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번 FOMC 10월 FOMC에서 연준이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할 때 회의 참석자들이 내년도 물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의 중간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0.4%포인트 정도, 0.3에서 4%포인트 올라가서 2%대 중반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지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에다가 위험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장기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하면 그리고 이번 경제 전망에서 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어요. 올해는 또 상당히 많이 올렸고. 네. 성장률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러면 9월 달에 예상했던 내년도의 금리 인하 횟수 4회가 요번에는 2회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를 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 새로운 단계는 금리 인하가 점진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있을 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은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공언했죠. 부채 한도를 빼라. 근데 어쨌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셧다운 위기는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가 있습니다. 네. 나라 재정 비중 어마어마시하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이제 재정 정책도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번에 그 임시 예산안의 그 뭐 우여곡절을 보면 결국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국채 발행 많이 할 거고. 그 얘기는 더 쓰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요번 그 의결에서는 부채 한도의 어떤 그 뭐 폐지나 아니면 유예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공화당 단독으로는 지금 부채 한도를 내년도에 약 한 1.5조 달러 정도 올릴 거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가 되면 상원도 하원도 다 공화당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부채 한도는 약 한 추가적으로 1.5조 달러 올리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지출은 2.5조 달러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늘리고 줄이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트럼프 2.0이 가장 특징이 관세뿐만 아니라 감세도 있거든요. 감세를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트럼프 2.0의 재정 정책 감세안이 유지된다고 하면 정부 부채가 약 한 7조 8천억 달러 늘어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2% 정도 되는데 이것이 14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채 부담 때문에 쓸 여력은 좀 줄기는 되는데 아마 트럼프 임기 내내 상당히 재정 지출 쪽에서는 뭐 크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좀 기축통화 국가니까 가능한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현상을 보면 이거
금리 안 떨어지겠네. 고금리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도 예. 높은 수준이고 거기다가 이제 재정 적자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국채 가격 떨어지면 금리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4.75에서 5%의 어떤 전망 레인지가 그렇게 비현실적인 레인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말 증시 분위기는 파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픈 곳도 제대로 봐야지 치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 집중해야 될 변수 챙겨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이 코스피가 하락 반전됐습니다. 환율이 너무 강하죠. 1,453원 단.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또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된 영향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더욱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